네,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도작가의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추리 소설가이신 도진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진기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에 그 선고가 있었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건에 네네. 관해서 이모저모를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요. 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시민 배심원들 대다수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인득 측에서는 그 심신 미약이었다. 그래서 형을 감경해달라. 그 나도 억울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뭐가 억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부분 이제 이해를 못하셨죠. 네. 근데 여기 시민들이 그 배심원 9분이 그 중에서 유죄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배심원 8명이 사형, 음흠.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내서 네. 결국 재판부가 이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형 네. 선고를 했고요. 예.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중 역시 다수인 7명이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그 안인득 변호인의 말도 상당히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인득이 변호인의 변론에 좀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한테 뭐 왜 이런 변론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도 또 안인득을 향해서 뭐 나도 변론하기 싫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좀 화제가 된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안인득이 뭐 이거 선고 내리니까 뭐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바가 있었는데 예. 일단 아무튼 참 눈길을 끄는 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사실은 이제 지금 추세는 사형 선고가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좀 추세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참 오랜만에 사형 선고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97년도에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네. 그 형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된 경우도 그 4년 전에 그 2016년 임모 병장 그 GOP에서 총을 난사해서 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사형이 확정된 선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4년 만이네요, 그러면. 예. 그 얼마 전에 그 어금니 아빠 그 이영학 사건에서 사형이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만 2심에서 무기로 감형이 되는 바람에 결국 사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죠. 네. 이번에는 이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는데 네. 어떻게 될지 기초가 주목이 되는 바고요. 사실 사형 제도가 그 뭐 위헌 소송도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요. 네. 합헌이라고 그 판결을 결정을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그 우리 도 작가님은 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사실 이거 참 오래된 논란거리이긴 한데 사형이라고 하는 게 그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제 그 아주 오래된 논란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도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눌러서 어떤 그 이론적인 공방, 관념적인 공방 외에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효과 있냐 없냐 이 논쟁이 좀 실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설득력이 높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딱히 딱 잘라서 뭔가 이렇게 실증적 연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의 연구인데요. 그 1960 무렵에 한 30년간의 사형 제도 집행에 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는데 사형을 한 건 집행하면 8건의 살인이 예방된다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했대요? 그 뭐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전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또 한 2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형 한 건을 집행하면 6명의 살인이 예방된다. 라는 연구가 또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 연구에 대해서 사형 폐지론자들은 정말 맹렬히 이 연구를 아예 그냥 언급도 못할 정도로 근거 없는 맹렬히 거다. 비난을 합니다만 실제 이 연구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한켠에서 이제 반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에 하나로 있을 수 있는 오판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을 만약에 사형 집행을 했다면 그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 가장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가 그 오판의 위험이죠. 그렇죠. 회복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이 아마 개별 케이스로 본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CCTV라든지 DNA로 거의 오판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난단 말이죠. 오판의 여지가 아예 0인 경우. 그렇죠. 예전처럼 뭐 정치범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요. 또
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 것 같은 경우만 해도 CCTV로 너무나 명백하게 범행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개별 케이스로 본다면 오판 위험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 그 위헌 소송 같은 경우도 네. 위헌이라는 문제도 좀 그 물리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 예. 사형을 전제로 한 조항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조에 보면요. 비상기염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제를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헌법 자체에서 사형을 전제로 한 조항을 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좀 일단은 논리적으로 힘을 좀 잃어버린 거죠. 헌법재판소 네. 안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인득은 지금 항소를 했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건 심신미약 이거인 거죠. 항소 이유가 안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항소 이유는 그 예측 가능합니다. 딱 원래 세 가지입니다. 예.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예. 양형 부당이거든요. 사실 오인은 예. 나 안 죽였다는 건데 그건 아닐 테고요. 명쾌하게 정리해. 그다음에 법리 법리 오해가 오해는 이제 심신미약인데 왜 적용 안 했냐라는 이 주장이 있을 것이고요. 아하. 양형 부당이 결국 나 심신미약이고 나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형을 높게 책정했냐라는 주장일 테니까 그 주장일 겁니다. 그 두 가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게 심신미약이네요. 근데 그렇죠. 일단 법률적으로 심신미약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심신미약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개념입니까? 그 근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법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뭐 내면은 묻지를 않죠. 그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위자별로 네. 조금 그 개별적인 사정을 봐서 우리가 참작해주자라는 게 이 행위자 책임의 어떤 예외라는 건데요. 네. 말하자면 다 똑같은 뭐 이런 살인의 결과를 일으킨 행위지만 당신은 그때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미쳤었다. 이런 경우는 당신 개별적으로 그 행위자의 사유를 보고 책임을 면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그 행위자 책임의 개별적인 사유를 보고 책임을 감해주는 것이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심신상실, 심신미약인 거죠. 아, 그럼 잠깐만요. 심신상실은 제정신이 아니다고. 네. 심신미약은 제정신이 좀 약하다 이런 건가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정신이라고는 기준이 도대체 뭔데요? 그래서 그게 애매하고 네. 어렵죠. 네. 그 우리 사실 지금 이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 제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 100년 이상 된 인간형을 모델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세요? 그게? 우리는 누구나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는 악을 선택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유의지를 전제로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예. 자유의지가 없었던 심신상실의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구도인 것인데 예.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가 뭐 진화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학의 발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런 물음도 많이 던져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이제 본성론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철학적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사실 다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뭐 지금 그 과학의 추세는 뭐 결국 인간도 DNA 유전자에 따라서 모든 게 좀 그 성향이나 취향, 행동이 결정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 뭐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없다고 해서 뭐 책임을 면해주고 하는 것도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그 아주 그 거창한 철학적인 화두는 여기서 끊고요. 예. 저는 아주 그 속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음주 상태도 심신미약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죠. 이 음주 상태라는 것만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버리면 음주운전 다 감경돼야 됩니다. 아, 논리상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심신미약, 심신상실도 결국은 우리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처벌해야겠다. 내지는 처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이미 결론 내리고 한다는 얘기죠. 아, 원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그 인정해왔던 것은 음주가 진정한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해서 적용해서 좀 형을 감경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삼아왔던 게 있었어요. 법원 실무에서는. 근데 그게 잘못 적용돼서 술을 마시면 무조건 심신미약이다라고 적용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얼핏 지금 그 작가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이 생각이 드는데요. 심신미약에 이르게 됐던 그 동기가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건 본인의 자발적 행위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그럼 갈 수 있겠네요.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아유, 그것도 참작만 할 뿐이지 예. 자기가 뭐 술을 마셨건 스스로 약을 주사했건 어쨌든 심신 상실 상태에서 했으면 그 행위 자체는 책임이 없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아, 그럼 이게 좀 하나의 어떤 뭐 그 교범이 될 수 있는 뭐 국내외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신 상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내지 네. 어떤 문제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예. 일본의 그 유학생 사가와 이세이 사건을 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인데요? 그 유럽 유학생이었어요, 사가와 이세이가. 예. 근데 그 네덜란드인 그 클래스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그 살해하고 어이고. 인유까지 먹었어요. 그러다가 검거가 됐는데 예. 결국은 이 친구가 그 심신 상실이다, 정신병이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요? 예, 일본에서. 헐.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의 기타노 다케시라고 유명한 코미디언이 비꼬기를 사람을 죽이면 유죄고 예. 사람을 죽여서 먹으면 무죄냐 뭐 이렇게 하기도 아니 이건 했고요. 거의 엽기인데. 예. 아니 그 심신 미약도 아니고 심신 상실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 당시 재판부가?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아 정신병이다. 예. 근데 이 사가와 이세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약간 셀럽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무슨 성인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 진짜요? 칼럼도 쓰고 책도 출판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일본 사회가 심신 상실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표피적인 어떤 그런 자극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중에 뭐 그 이후로는 살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예. 근데 그렇게 본다면 심신 상실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람이 그 후에 행각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심신 상실인가? 아니 책도 쓰고 그러니까 책도 쓰고 뭐 드라마에도 나갔으면 예. 거기다가 또 야, 범행을 참. 또 안 했으면 예. 이 사람이 뭐 그 정신을 회복해서 안 했다기보다는 법이 무서워서 안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상황을 계산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참 좀 약간 황당한데. 자 다시 돌아가서 아닌 득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어떤 그 반박 그거죠. 예. 오판 가능성. 그렇죠. 그런데 안인덕의 경우에는 오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명백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피해자가 지난번에 그 사형이 선고됐다가 감형되는 그 소위 어금니압 이영학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그래도 한 명이었어요. 뭐 잔혹한 범죄지만, 근데 안인덕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살인 피해자만 5명입니다. 사상가 잡치면 상해가 잡치면 17명이고요. 그렇죠. 일단 너무나 피해가 크고 이 점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제 변수는 그거겠죠. 역시 그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 그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면 그래도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나는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좀 낮춰질 수는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재판이다 보니까 판사의 성향 문제겠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그러면 그 판사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그 사형제에 대한 판사의 어떤 생각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판사가 만약 사형 폐지론자라면 건가요? 오. 아무래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1심 같은 경우도요. 예. 배심 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기에 부담이 훨씬 덜했던 거죠. 배심원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한다라고 그렇죠,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 부담도 있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예. 그렇군요. 근데 판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형 폐지론자가 꽤 있습니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죠. 도진 기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